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고종환 TV를 자주 준비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가급적 좀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전환기 대비 맞춤형 비법 3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데요. 제가 2022년은 전환기가 온다. 소위 말하면 변곡점 또는 주택가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근본 흐름으로 보건대 아무튼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상승폭이 주춤하고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이제 4분기 들어서 10월 이후부터는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지만 전세값도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줄면서 그리고 매물이 약간 증가하면서 거래는 많이 급감하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전체 지역에서 한 30% 가량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30%의 지역이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한 5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시장은 기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또는 중장기적인 변화가 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강남이나 마용, 성광 이런 지역의 집값이 내리는 게 참 중요하죠. 과거 경험을 보면 집값이 내릴 때는 외곽 지역,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지방이나 또 수도권이나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변두리 지역, 외곽 지역, 비도심권 이런 지역이 내리지만 결국 강남의 집값,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값의 진원지라고도 하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최상위 시장에 있는 상위 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내린다면 이는 분명히 하락의 조짐,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적, 시기적으로도 보면 내년 3월까지 2분기 연속에서 더블딥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예사롭지 않다.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에 설이 굉장히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월 3월까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지금은 국지적으로 또 부분적이라고 그러면 수급의 변화는 없지만 또 정책의 변화도 크게 없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심리,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광범위한 확산, 이런 현상들이 20, 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주춤한, 잘못하다가 지금 집을 샀다가는 이제 내릴 수도 있다. 투자 위험이죠. 그러니까 사이클 상의 고점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슬며시 고개를 드는,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기로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확실하고 뚜렷하지는 않다. 그런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고점 국면에 있고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저는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리는, 이 우리 과거에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릴 거로 보여져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19 팬데믹을 맞아서 세 차례 내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차례, 한 차례 올렸으니까 0.75인데 결국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 집값도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유동성이 그렇게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르고 또 유동성이 확대되면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제 근데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이 부분은 거품이 아니라고 진단을 해요. 1차. 다만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거품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경제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또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심층 분석하면 자꾸 어려워져서 그런데요. 그러나 어쨌든 종합하면 이제 좀 거품이 빠지고 또 저금리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다면 집값은 좀 하락 조정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내년에는 집값이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사이클 측면도 그렇고 버블 측면도 보아야 되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영향 요인이죠. 변화 요인도 봐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저는 늘 설명할 때 경제학은 한두 가지 측면으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걸 극도로 경계해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또 하나는 1차 가격인 시장 임대료가 내려야 2차 가격인 매매 가격이 안정된다.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원리에 비춰보면 결국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때의 공급이란 신규 입주 물량을 의미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 전세 가격이 내년에도 내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집값이 내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의 지표이고 가장 뚜렷한 지표가,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지표, 투기 수요, 가수요가 없는 지표가 전세 시장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면에서 집값은 내년엔 좀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 또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2, 3년, 3, 4년 안에 소위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 그 희망이 있다면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고 기다릴 것이다. 5년,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단기적 2, 3년, 3, 4년 정도 안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가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런 권리를 미리 취득을 했다면 뭐 한 2, 3년, 3, 4년 정도의 기간은 굳이 다른 주택을 기존 시장에서 비싸게 매입하는 사람은 줄어들 거다. 또 경제학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금 기대감이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맞춤형 비법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내년 3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247과 맞물려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 이제 유료 상담 오는 분들의 질문이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맞춤형 비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투레이트라고 그랬죠. 고점에 있고 변곡점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을 신체에 비유하면 어깨 쪽 와 있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제가 늘 시간 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제 무릎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살 거라고 그랬죠? 지금 어깨에서는 사고 싶어 하고요. 역발상하라고 제가 그게 창의적인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워린 버핏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한다고, 내재 가치 대비해서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택을 마구 살 때 본인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우량한 아무 주식이 아니라 그분은 대상을 선별할 때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우량주라는 걸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은. 거기서 제가 이 살집 팔집이란 책도 꼭 한번 보세요. 그 이론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도 이 이상의 촌철살인과 같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 이 이상의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도.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제 신규 분양을 노리고 뭐 다른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다행히 내년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좀 많아집니다. 사전 상기 신도시 청약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공공 재개발 좀 빨라지잖아요. 어쨌든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상기 신도시 1차, 2차 때가 많이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에서 10대 1로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수요자 맞춤형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이 6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따로 한번 확인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요즘 자율학습이 중요해요. 메타인지 학습하고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이거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시간상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 관심은 내 집이다. 내 집 마련은 정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삶에 있어서 주거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생명력이잖아요. 이건 정말 해야 됩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집을 하면서 막 욕구니 욕망이니 막 투자 가치, 그러니까 살 곳이냐 살 것이냐 뭐 월세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고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패망에 이끄는 길입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자산의 양극화에 가장 거기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좀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 온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이제는 좀 인내의 시간을 갖자. 지금까지 안 샀다면 지금 선거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존 주택 얘기입니다. 둘째, 1주택자는 저는 2주택자도 지금 시장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관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하라? 갈아타기, 교체. 이걸 자산 교체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갈아타야 돼요. 하나는 내가 만약 거주하고 있는 곳이 비성장 지역이라면, 예를 들면 정체 지역이나 축소 지역이라면 그게 뭐죠? 어떻게 알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교육 문화 인프라, 산업 인프라, 상업, 커머스죠. 이러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거나 증가하지 않거나 그리고 행정계획, 재건축 재건비 계획이라든지 뭐 신설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좀 특별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한 다시 말하면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꿀 만한 이 같은 말이에요. 저희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 말이에요. 도시 변화의 법칙 이렇게 되는 지역을 바꾸어야 돼요.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지만 제가 요즘 그 매일경제TV라고 들어보셨죠? 뭐 한국경제TV도 있고 SBS도 가끔 나갑니다만 매일경제TV MBN 말고 여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반에서 8시까지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1시간 반을 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4군데의 대표적 성장지역을 꼽아서 집중 소개를 했어요. 왜 성장지역인가? 그냥 성장지역이 아니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특히 인프라, 4가지 인프라, 교통, 교육문화, 산업, 상업.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 재건축 재정비계획, 지역개발계획, 대중교통망 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개발 호재라고도 할 수 있죠. 풍부한 이런 지역들을 소개했었어요. 그게 영등포와 용산, 강남 뭐 이런 지역들이었거든요.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동대문도 들어가죠. 이런 지역들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여러분에게 그건 1시간 반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청자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때마침 한 겁니다. 지역을 바꿔라. 두 번째는 뭐를 바꾸느냐? 아파트인 경우는 상품, 그러니까 슈퍼 아파트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지역으로 갈아타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위 말하면 좀비나 보통 아파트. 그게 기준이 뭘까요?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그러니까 주거가치, 주거 환경도 좋고 편리도 하지만 투자가치, 투자가치는 뭐를 따져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또 땅값이 오르려면 대지 지분이 많고 미래의 변화가 많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이런 것들은 전체 아파트의 30%도 안 돼요. 그게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방법론을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 하려고 살집 팔집 책도 썼고 살집 팔집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서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히 무료니까 간단하게 전화번호나 성함만 넣으면 가입 절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8,000개에서 10,000개 이르는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높은 슈퍼 아파트인지 보통인지, 보통 아파트 스탠다드, 그리고 좀 적지만 절대 피해야 되는, 살기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주거 편리성도 높지 않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확률도 낮은, 투자 가치도 높지 못한 이런 부동산은 피해서 아파트를 갈아타라. 오늘 아파트 위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좀 아시겠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렇게 심층 분석해야 돼요. 심층 분석. 요즘은 표층 분석을 할래 끝으로 난 실거래가나 그냥 이 건물이 번지르한가 외형적인 거 이런 것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지 지분, 또 땅값이 오는 공시지가 변동률,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이게 바로 심층 분석의 방법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부동산만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나 이렇게 회사 가치를 분석하는데도 이건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요. 뭐 종교도 요즘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그래요. 좋은 인재를 뽑을 것도 어떤 부모님이 뭘 하는가, 외모가 얼마나 근사한가, 스펙을 잘 쌓았는가,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가, 이것만 가지고 좋은 인재를 선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무적성 검사도 하고 인성 검사도 하고 요즘 블라인드도 해요. 실제로 자기 일의 능력이 뛰어나고 미래 성장력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게 목표잖아요. 스카이를 나온 사람을 뽑는 게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좋은 인재상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세 번째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마 좀 몸집을 줄이는, 지금 벌써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또 선거가 있어요.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우선 봐야 되고, 그러나 꼭 필요한 주택, 두 번째 투자 가치가 높은 주택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결국 증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법인으로 좀 전환하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양도소득세보다는 좀 적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슬림화 내지 다운사이징을 지금 고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맞춤형 비법 세 가지인데 큰 방향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사고 팔 것인가, 보유하고 처분할 것인가는 제가 구체적 방법론을 말씀드렸죠. 그 방향만 얘기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 앱과 어플을 보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어쨌든 고종환 TV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맞춤형 비법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